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선 왕조실록 나쁜 남자 편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글의 작가분은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의 시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 소설을 쓰셨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붉은 적삼, 연산군. 할마마마이신 인수대비는 20살의 나이에 남편인 의경세자가 사망해 과부가 되었다. 남편인 의경세자의 동생 해양대군이 세자 위에 오르자 할마마마는 궁궐에서 나와야만 했다. 한때 세자빈으로 왕비를 꿈꾸었던 할마마마에게 남은 건 두 아들 월산군과 자산군 밖에 없었다. 아버지 없이 자라 모자란다는 말을 들을까봐 할마마마는 아이들이 작은 실수만 해도 엄하게 꾸짖었다. 오죽하면 시부모인 세조대왕과 정의왕후 내외가 할마마마를 폭빈이라고 불렀을까. 할마마마는 자신에게도 엄격했다. 아여자로서는 드물게 열심히 학문을 익혀 한문과 유교 경전에 능통했다. 열녀, 여교, 명감, 소학 등에서 아여자의 덕목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엮은 내훈을 손수 편찬하기도 했다. 할마마마는 야망이 큰 분이었다. 남편 의경세자의 죽음으로 중전의 꿈을 접어야만 했지만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훗날 성종대왕이 되는 둘째 아들 자산군과 한명회의 넷째 딸을 혼인시킨 것도 왕위를 노린 한 수였다. 궁궐 안에서 살 때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시부모인 세조대왕과 정의왕후의 수라상을 직접 챙겼으며 궁궐 밖으로 나와서는 아들 둘을 데리고 왕위 결정자인 시어머니 정의왕후를 자주 찾아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세조대왕과 정의왕후는 엄한 며느리 밑에서 언제나 기죽어 지내는 손주들을 안타까워하며 자애롭게 대했다. 세조대왕은 자산군을 내 아들이라며 아꼈고 정의왕후는 월산군을 우리 아들이라 부르며 껴안아 주시곤 했다. 세조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예종대왕이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한 후 할마마마의 둘째 아들 자산군이 즉위한 것은 모두 할마마마의 오랜 노력 덕분이었다. 종법에 따르면 당시 자산군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앞선 사람이 2명이나 있었지만 왕위 결정권자인 정의왕후는 자산군을 선택했다. 내가 생각건대
임금의 자리는 잠시 동안이라도 비워둘 수 없는데 예종대왕과 안순왕후의 아들인 원자는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의경세자의 맏아들 월산군 이정은 본디부터 질병이 많다. 자산군 이열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세조께서 매양 그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태조에 견주기까지 했다. 그러니 그로 하여금 예종의 상주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 자산군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정의왕후와 한명회의 밀학에 따른 것이었다. 정의왕후는 한명회의 도움으로 수렴청정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했고 한명회는 사위를 왕으로 만들어 권세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자산군은 생부인 의경세자가 아니라 작은아버지가 되는 예종의 아들로 입적해 왕위를 이었다. 남편인 의경세자가 사망하고 두 아들과 함께 궁궐을 떠나야 했던 할마마마는 그동안의 서러움을 씻어내며 당당하게 궁궐로 돌아왔다. 성종대왕으로 즉위한 자산군에게는 모셔야 할 어른이 셋이나 되었다. 성종의 할머니가 되는 자성대왕대비 윤씨, 성종의 법적 어머니이자 숙모가 되는 인애대비 한씨, 그리고 성종의 친어머니지만 법적으로는 큰 어머니가 되는 인수대비 한씨였다. 성종은 새 우전을 모시기 위해 창경궁을 건축했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을 거쳐 친정을 시작한 나의 부왕 성종께서는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다. 왕실도 백성들도 편안한 태평성대였다. 아바마마의 장남인 나는 아바마마의 제2계비인 정현왕후를 내 생모로 알고 자랐다. 하지만 어린 아이에게도 본능적인 직감은 있었다. 나와 정현왕후 사이에는 진성대군과 정현왕후 사이에 흐르는 끈끈하고 농밀한 감정이 결핍되어 있었다. 정현왕후는 늘 깍듯하고 공손하게 나를 대했다. 불가피한 선택의 순간 정현왕후의 선택은 언제나 진성대군이 아닌 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현왕후의 예의 바른 태도는 언제나 차갑고 건조한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그게 세자와 대군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일지도 모른다고 나를 위로했다. 비록 유모 상궁을 비롯해 나를 모시는 상궁들과 내관들이 수심이나 되었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다. 게다가 할마마마이신 인수대비는 내가 공부에 소홀하거나 실수라도 저지르면 어미를 닮아 어쩔 수 없구나 하시거나 널 보면 내 어미가 생각나 싫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할마마마가 말하는 어미가
정현 왕후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기다려야 했다. 바로 내가 왕이 되는 그날까지. 어느 날 아바마마의 허락을 받아 거리에 나가 놀았다. 구경할 만한 것은 없었다. 다만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소를 따라가는데 그 어미소가 소리를 내면 송아지도 소리를 내어 응했다. 어미와 새끼가 함께 살아있으니 그것이 가장 부러운 일이었다. 아바마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바마마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나마 아바마마가 나를 가엾게 여겼기에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당시 나는 친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저 내가 슬퍼할까봐 궁궐 안 사람들이 친어머니에 대해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위에 오르려면 정비의 자식인 것이 유리하기도 했고 친어머니 이야기를 들춰내어 궁궐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모른 척하는 것이 굳이 어머니에 대해 숨기려는 아바마마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했다. 아바마마이신 성종대왕이 돌아가신 후 나는 아바마마의 등에 묻을 지석의 초안을 보고 이상해서 승지를 불렀다. 지석이란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물 연도, 행적 등을 적어서 상석과 능상 사이에 묻는 돌을 말한다. 그런데 지석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판봉상시사 윤기견이란 이는 어떤 사람이냐? 혹시 영동령 부사 윤호를 잘못 쓴 것이 아니냐? 당황한 승지들은 서로 바라만 보았다. 이는 실로 패비 윤씨의 아버지인데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제야 내 어머니가 패비된 후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밥 한 술도 넘기지 못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기에 원자를 낳고도 패비되었단 말인가. 하지만 이때까지도 단순히 어머니가 패비되어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기록을 뒤지고 상궁들과 내관들을 추궁했다. 성종대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명여의 따님 공해왕후 한씨는 몸이 약한 데다가 혼인 후 6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했다. 신하들은 간택 후궁을 뽑자는 청을 올렸다. 어머니는 봉상시 판사 윤기견과 고령 신씨의 딸로 성종의 간택 후궁으로 입궁했다. 당시 어머니는 19살이었다. 공해 왕후는 후궁들에게 줄 옷을 손수 장만에 하사하실 정도로 투기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다.
얼마 후 공해왕후는 병 때문에 친정 집으로 옮겨 거처하다가 잠시 병이 나아져 궁으로 되돌아왔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바마마는 간택령을 내리지 않고 후궁 중에서 한 명을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보다 석 달 늦게 간택 후궁으로 들어온 파평 윤씨 가문 출신의 숙의 윤씨는 강력한 경쟁자였다. 숙의 윤씨에 붙인 윤호는 자성 대왕 대비 윤씨의 친척이면서 인수 대비의 인척이기도 했다. 하지만 숙의 윤씨는 간택 당시 12살로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 아버지 윤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권력을 움켜쥐고 수렴 청정까지 했던 자성 대왕 대비 윤씨였지만 아바마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아바마마는 이미 나를 임신한 어머니를 왕비로 원했다. 고니가 오랫동안 비어있으니 내가 위호를 정해 위로는 조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국모를 삼으려고 하는데 숙의 윤씨는 주상께서 중히 여기는 바이며 나의 의사 또한 그가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윤씨가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했으니 대사를 위촉할 만하다. 윤씨가 나의 이러한 의사를 알고서 사양하기를 저는 본디 덕이 없으며 과부의 집에서 자라나 보고 들은 것이 없으므로 사전에서 선택하신 뜻을 저버리고 주상의 거룩하고 영명한 덕에 누를 끼칠까 몹시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 내가 이러한 말을 듣고 더욱더 그를 현숙하게 여겼다. 결국 자성 대왕 대비 윤씨는 어머니를 왕비로 삼겠다는 교지를 내렸다. 외할아버지는 함안 부원군에 추봉되었으며 외할머니는 장흥 부부인 고령 신씨로 추승되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를 중궁으로 봉하면서 인정전에 나아가 어머니의 덕을 칭송했다. 그대 윤씨는 일찍이 덕행으로 가려서 뽑혔으며 오랫동안 궁궐에 거처하면서 정숙하고 신실하며 근면하고 검소한 데다 몸가짐에 있어서는 겸손하고 공경했으므로 3대 비전에게 총애를 받았다. 이에 예법을 거행해 왕비로 책봉한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어머니가 나를 낳은 지 100일도 되지 않아 대신들을 모아놓고 어머니를 패출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중전은 투기가 심해 내가 총애하는 후궁을 죽이기 위한 사수를 몰래 쓰기 시작했다. 후궁들의 처소로 가는 길목에 죽은 사람의 뼈를 묻어두면 후궁들이 그것을 밟고 다니다 죽는다는 민간의 비방인 송장 방사였다.
하지만 그 사술이 실패하자 다른 길을 모색했다. 부왕의 후궁인 숙이 권 씨의 집에 누군가가 언문 편지를 던졌는데 소용 정 씨와 숙이 엄 씨가 중궁과 원자를 해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소용 정 씨가 진짜로 원자를 해치려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소용 정 씨가 임신 중이므로 해산한 뒤에 국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중궁에 침소해서 종이로 막아놓은 쥐구멍을 발견했는데 쥐가 나가자 종이가 눈에 띄었다. 혹시나 해서 쥐구멍에 있는 종이를 가져다가 맞춰보았더니 숙의 권 씨의 집에 던져진 언문 편지의 종이와 같았다. 이에 숙의 권 씨의 집에 던져진 언문 편지가 중전이 후궁들을 투기해 모함하려고 꾸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작은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열어보려고 하자 중궁이 숨겼다. 내가 중궁이 세수하러 간 사이 열어보았더니 작은 주머니에 비상이 묻은 곶감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방법, 반신불수가 되게 하는 방법, 저주 구슬하는 방법 등을 다 적어놓은 방향서도 있었다. 지금 바야흐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하는 일이 이와 같은데 혹시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찌 이보다 지나친 일이 있지 않겠는가? 자성 대왕 대비 정의왕후와 인수 대비 소해왕후도 교지를 내려 패비를 주장했다. 어머니의 몸종 삼월이는 모진 고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언문 편지를 썼다고 자백했다. 큰 글자는 제가 썼고 작은 글자는 사비가 썼습니다. 방향서는 전 곡성 현감 이길분의 첨액에서 얻은 것으로 사비가 베껴 썼습니다. 비상은 대부인께서 작은 버드나무 상자에 넣어 석동을 시켜 내게 준 것을 친잠례 때 중저마마께 전해드렸습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를 폐출할 수 없다면 빈으로 강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하들은 빈으로 강등시키면 종묘와 명나라에 고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불확실하다며 반대했다. 실은 나 때문이었다. 원자마마를 생각하시옵소서. 예로부터 투기하지 않은 부인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바마마는 한 발 물러섰다. 언문 편지를 썼다고 자백한 삼월이는 교형에 처하고 방향서를 베껴 썼다는 사비는 장 100대에 처하는 것으로 일은 마무리되었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쉽사리 회복하지 못했다. 내 남동생을 낳으면서 잠시 좋아졌던 부부 사이는 금세 다시 벌어졌다. 아니, 예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생일날
탄신 할애를 일절 금지하는 허명을 내렸다. 그래도 왕비의 신분이었다. 어머니는 저녁 수라도 들지 않고 아바마마가 침소에 들기를 기다렸다. 탄신일이니 당연히 중궁전으로 행차하시리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한밤중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다. 중전마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야대를 마치신 주상전하께 없어 시첩 일용의 거처로 드셨다 하옵니다. 상궁의 보고를 들은 어머니는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말리는 내관들과 상궁들을 뿌리친 채 기어이 아바마마가 드신 침소로 향했다. 어머니는 궁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일용의 뺨을 후려치고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쳤다. 그리고 어머니를 말리던 아바마마의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내고 말았다. 다음 날 아바마마는 대신들과 승지까지 불러 패비 문제를 논했다. 왕비 윤씨는 후궁으로부터 드디어 중전의 자리에 올랐으나 내조하는 공은 없고 도리어 투기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지난 정유년에는 몰래 독약을 품고 궁인을 해치려 하다가 음모가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내가 이를 패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이 함께 청해 개과천선하기를 바랬으며 나도 패출하는 것은 큰일이고 허물은 또한 고칠 수 있으리라 여겨 감히 결단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뉘우쳐 고칠 마음은 가지지 아니하고 덕을 잃음이 더욱 심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일전에 내가 마침 시첩의 방에 있는데 중궁이 아무 연고도 없이 들어왔다. 이제 마땅히 폐의 서인을 만들겠는데 형들은 어떻게 여기는가? 물론 신하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바마마도 물러나지 않았다. 자성 대왕 대비 정의왕후는 업문 교지를 내려 패비를 주장했다. 중궁은 주상을 받들지 않았고 내가 수렴 청정하는 걸 보고는 자기도 어린 임금을 끼고 조정을 다스릴 뜻으로 옛날에 권력을 휘두른 후비들의 고사를 좋아하고 자주 이야기했다. 주상이 혹대로 편치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꽃핀 들에서 놀고 새를 잡아 희롱했고 만약 제 몸이 편치 않으면 갑자기 기도에 이르기를 내가 살아서 꼭 보고 싶은 일이 있으니 지금 죽을 수는 없다 라고 했다. 평소의 말이 이와 같으니 우리들은 항상 두려워했다. 혹시나 주상이 편치 않을 때면 수라상에 독을 넣을까 두려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비를 하면서 중궁이 지나가는 곳에 어선을 두지 않도록 금했다. 우리들은 비록 이름을 국모라고 하나 본래는 평안인 것이요. 한 나라에서
높임을 받은 분은 주상뿐이다. 그런데도 주상을 경멸해 주상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음식을 들 때가 없게 했다. 또한 우리가 비록 부덕하지만 옛 현명한 왕비의 일을 인용해 가르치며 바른 말로 책망을 하면 중전은 손으로 턱을 고이고 성난 눈으로 노려보았다.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이 결단한 것은 다시 허물을 고칠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자성 대왕대비는 대신들에게 어머니가 소용 정씨의 방에 던졌다는 저주 인형까지 내보이며 패비를 주장했다. 대신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자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해 안달했다. 중전의 일은 여러 경들에게 말하는 것조차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이 매우 중대하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중궁의 소위는 길게 말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중전은 내가 조회를 마치고 와도 자고 있고 나와 식사 도중 국그릇을 엎어 용포를 더럽힌 적도 있다. 내 발자취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죽을 때 치는 휘장을 가리키며 저것이 너의 집이다 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상복을 입는다면서 여름철에도 항상 흰 옷을 입었다. 또한 궁녀들에게도 누구든 상감을 모시는 날은 나에게 죽는 날이다 라고 협박을 했다. 이런 중전의 언행 때문에 나는 가위에 눌리고 악몽까지 꾼다. 성균관 유생 65명이 원자를 낳은 중전의 폐출은 옳지 않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지만 아바마마의 결심은 확고했다. 어머니는 결국 생일 다음 날 폐위되어 작은 가마를 타고 궁의 후문으로 쫓겨갔다. 갈 곳은 외할머니의 집뿐이었다. 아바마마는 처음에는 형제들도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신들의 읍소에 형제들의 방문은 허락했다. 어머니는 궁에서 쫓겨난 지 열흘 만에 궁궐에 있던 젖먹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피눈물을 흘렸다. 폐위까지 하고도 어머니에 대한 아바마마의 증오심은 식지 않았다. 어머니의 친정집에 도둑이 들어 그나마 남아있던 살림살이를 모조리 훔쳐갔을 때도 신하들은 담을 높이 쌓는 등 방비책을 세우자 했지만 아바마마는 반대했다. 자기가 방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둑을 맞았는데 어찌 이웃 주민들을 괴롭히겠는가? 도둑을 맞았다고 담을 쌓아주자면 한양에서 도둑 맞은 집은 다 나라에서 담을 쌓아주어야 한단 말인가? 국가에서 이미 도적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잡교되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리지만 어떻게 집집마다 따로 엄금을 베풀겠는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연기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를 염려한 신하들은 계속 상소를 올렸다. 패비윤 씨를 별궁에 두어 조석 걱정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바마마는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하지만 신하들은 내가 즉위할 경우를 염려해서 어머니를 보기해야 한다거나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원자의 생모였다. 복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상소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즉위했을 때 충성심을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가 폐위된 후 대신들의 복위 상소와 처우 개선에 대한 상소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대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아바마마의 원한은 커지기만 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신하들의 상소는 그치지 않을 것이고 혹시 내가 즉위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고민하기를 3년. 마침내 아바마마의 참을성은 바닥났다. 아바마마는 친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삼사를 통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새로운 세력을 키워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아바마마는 신하들에게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결국 아바마마는 왕권 강화를 위해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했다. 아바마마는 대신들을 모두 선정전에 불러 모았다. 윤 씨가 흉엄하고 악역한 것을 다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초에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하겠지만 우선 참으면서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렸다. 이제 원자가 점차 장성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안정되지 아니하니 오늘날에는 비록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후일의 근심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아바마마는 좌승지 이쇠자에게 어머니를 그 집에서 사사하게 하고 우승지 성준에게 명해 이 뜻을 3대 비전에 아뢰게 했다. 그리고 주서 권주로 하여금 전이감에 가서 비상을 가지고 가게 했다. 어머니가 사사되자마자 나의 외숙부들은 곤장 100대를 맞은 뒤 윤구는 장흥, 윤우는 거제, 윤후는 제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외할머니 신씨는 어머니의 염장이 끝난 후 장흥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나는 어머니의 사사 덕분에 무사히 세자 위에 오를 수 있었다. 나의 생모가 사사되었기에 신하들은 내가 세자가 되는 것에 대해 흠을 잡을 수 없었다. 아니, 신하들은 차라리 세자의 생모가 죽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나는 어머니를 희생해서
내가 즉위했다는 죄책감에 잠이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죄는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했다. 그만큼 어머니의 죄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7가지 악 중 가장 나쁜 것이 투기라고 생각됐다. 여염집의 아낙네도 아니고 국모라면 만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머니가 후궁들을 모함하고 저주하기 위해 쓴 갖가지 방법들은 조악하고 난잡스러워 내가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게다가 아녀자 주제에 지아비가 일어났는데도 자고 있고 지아비에게 대들고 용안에 상처를 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만약 나의 왕비가 어머니처럼 굴었다면 나도 당연히 패출하고 사사했을 터였다. 아무리 그 죄가 중하고 명백하다고 하나 왕의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복권은 나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다. 나는 외할머니, 장흥 부인과 신씨의 외숙부들을 석방하고 외숙부 윤구를 정삼품 당화관 사복시첨정에 임명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왕으로 복권시키는 일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림에서는 사후 100년간 패비 윤씨 문제는 논외로 붙인다는 선왕의 유지를 이유로 들어 패비 복권을 반대했다. 하바마마는 어린 시절 할마마마 때문에 엄격하게 공부했던 것이 너무 싫었던지 내 교육은 13살이나 되어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내가 즉위했을 때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대신들과의 토론에서는 항상 내가 밀렸다. 차라리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보기 문제에 반대하는 살인파를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김일손의 사초를 보게 되었다. 세조대왕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세조대왕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사초를 빌미 삼아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목, 강겸 등을 비롯한 살인파를 대거 숙청하거나 유배 보냈다. 이른바 무오사화였다. 하지만 무오사화의 피바람이 불고 나서도 어머니의 복권은 쉽지 않았다. 즉위 10년 어느 봄날 임사홍이 외할머니와 함께 입궁했다. 외할머니는 들고 오신 보자기를 내 앞에 풀어놓았다. 피로 붉게 물든 적삼이었다. 전하의 어머니인 우리 소아의 피 묻은 적삼입니다. 소아의 한을 풀어주실 분은 전하밖에 없습니다. 소아는 사약을 가지고 온 이세좌가 자신을 궁으로 부르러 온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해줄 정도로 순진하고 어리숙한 아이였습니다. 사약을 받으라는 어명에 소아는 매일같이 입던 소복을 화려한 중전복으로 갈아입고 단숨에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이
원자마마를 위하는 길이라면서요. 소원은 피를 토하면서도 원자마마께서 훗날 보위에 오르시면 이 적삼으로 원통함을 전해달라 했습니다. 또한 임금의 능행길 옆에 장사 지내 임금의 행차라도 보게 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전하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어머니의 피가 묻은 적삼을 부둥켜 안았다. 외할머니가 들려주신 어머니의 사연은 충격적이었다. 똑같은 이야기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자성 대왕대비 정의왕후와 인수대비는 어머니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워낙 아바마마가 고집을 부리고 어머니가 날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비로 선택했을 뿐이었다. 자성 대왕대비와 인수대비는 혼례 직후 벌어진 축하 연회에서 상수의 축원을 하지 않았으며 어마마마가 올리는 헌수도 거절할 정도였다. 특히 시할머니 자성 대왕대비는 자신의 친척이던 숙의 윤씨가 왕비가 되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 때문에 항상 어머니의 행동을 안이 꼽게 여겼다. 훈구 세력의 막강한 명문 집안이었던 시어머니 인수대비도 가난했고 한미한 가문 출신의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임신한 몸으로도 왕실의 웃 어른들을 정성껏 모셨다고 한다. 게다가 넉 달 후에는 나를 낳기까지 했다. 원자까지 낳은 왕비였지만 자신을 뒷받침해주는 친정 가문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후궁들에게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자성 대왕대비와 인수대비는 사사건건 어머니와 숙의 윤씨를 비교했다. 그리고 말끝마다 가난한 과부의 딸이라며 어머니를 못마땅해 했다. 훗날 결국 정현왕후로 책봉되어 나의 양어머니가 되는 숙의 윤씨의 집안은 파평 윤씨 가문이었다. 자성 대왕대비의 아버지와 숙의 윤씨의 증조부가 사촌지간이었다. 또한 인수대비의 외숙모도 파평 윤씨였다. 소용 정씨는 초계 정씨로 역시 명문가의 여식이고 소용 엄씨는 영월 엄씨로 소용 정씨와는 소급 친구이며 부유한 중인 집안의 여식이었다. 후궁들 대부분이 권세 있거나 부유한 집안의 여식들이었고 중전이 되길 원했으므로 어머니를 어떻게든 몰아내려 했었다. 게다가 웃전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니 후궁들도 어머니를 은근히 모욕하고 멸시했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은 아바마마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어머니가 내명부의 일을 고하면 말이 많다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원자인 나를 위해서라도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성군이라는 공식적인 평가와 달리 개인적으로는 여색을 탐하는 호색한일 뿐이었다. 공식적인 후궁만 17명에 자녀가 16남 12녀였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바마마는 민심을 살피기 위해 야행을 자주 했는데 실은 규방에 드나들기 위해 야행을 즐겼다는 소문도 있다. 오죽하면 장안의 아바마마가 어우동과 어울렸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다. 아바마마가 어우동을 극형에 처한 것도 그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함경도 영흥의 유명한 기생인 소춘풍을 궁궐에 불러들여 후궁으로 삼으려 했지만 소춘풍에게 거절당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다. 아바마마의 총애까지 식어가자 자성 대왕대비와 인수대비는 더욱더 어머니를 무시했다. 예로부터 친잠이란 백성에게 양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널리 장려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내외 명부가 모두 함께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친잠과 친잠 후에 열리는 연회는 왕비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였기에 왕비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행사이기도 했다. 그런데 자성 대왕대비와 인수대비는 어머니에게 친잠 후 연회를 생략하라고 명했다. 왕비가 되어 처음으로 맞는 친잠례였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몸으로 우전들의 허락을 얻기 위해 몇 번이나 비굴하게 빌어야 했다. 자성 대왕대비와 인수대비는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연회를 열고 싶다고 우기는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두 우전이 어머니를 미워해서 아바마마께 매일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니 아바마마의 마음도 식어갔다. 어머니에 대한 아바마마의 총애가 식자 후궁들은 내명부 수장인 어머니를 깔보고 어머니의 명도 무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어머니가 그리도 노력해 주최한 친잠에 수경 정씨는 산후조리를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무라자 수경 정씨는 오히려 왕자를 낳은 것도 죄랍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다고 한다. 그 일로 수경 정씨가 뭐라고 우전에 고했는지 침잠 후 보름 만에 아바마마는 대신들에게 패비 문제를 거론했다. 때가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붉은 적삼 연산군. 할마마마이신 인수대비는 20살의 나이에 남편인 의경세자가 사망해 과부가 되었다. 남편인 의경세자의 동생 해양대군이 세자 위에 오르자 할마마마는 궁궐에서 나와야만 했다. 한때 세자빈으로
왕비를 꿈꾸었던 할마마마에게 남은 건 두 아들 월산군과 자산군 밖에 없었다. 아버지 없이 자라 모자란다는 말을 들을까봐 할마마마는 아이들이 작은 실수만 해도 엄하게 꾸짖었다. 오죽하면 시부모인 세조대왕과 정의왕후 내외가 할마마마를 폭빈이라고 불렀을까. 할마마마는 자신에게도 엄격했다. 아여자로서는 드물게 열심히 학문을 익혀 한문과 유교 경전에 능통했다. 열녀, 여교, 명감, 소학 등에서 아여자의 덕목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엮은 내훈을 손수 편찬하기도 했다. 할마마마는 야망이 큰 분이었다. 남편 의경세자의 죽음으로 중전의 꿈을 접어야만 했지만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훗날 성종대왕이 되는 둘째 아들 자산군과 한명회의 넷째 딸을 혼인시킨 것도 왕위를 노린 한 수였다. 궁궐 안에서 살 때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시부모인 세조대왕과 정의왕후의 수라상을 직접 챙겼으며 궁궐 밖으로 나와서는 아들 둘을 데리고 왕위 결정자인 시어머니 정의왕후를 자주 찾아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세조대왕과 정의왕후는 엄한 며느리 밑에서 언제나 기죽어 지내는 손주들을 안타까워하며 자애롭게 대했다. 세조대왕은 자산군을 내 아들이라며 아꼈고 정의왕후는 월산군을 우리 아들이라 부르며 껴안아주시곤 했다. 세조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예종대왕이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한 후 할마마마의 둘째 아들 자산군이 즉위한 것은 모두 할마마마의 오랜 노력 덕분이었다. 종법에 따르면 당시 자산군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앞선 사람이 2명이나 있었지만 왕위 결정권자인 정의왕후는 자산군을 선택했다. 내가 생각건대 임금의 자리는 잠시 동안이라도 비워둘 수 없는데 예종대왕과 안순왕후의 아들인 원자는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의경세자의 맏아들 월산군 이정은 본디부터 질병이 많다. 자산군 이열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세조께서 매양 그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태조에 견주기까지 했다. 그러니 그로 하여금 예종의 상주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 자산군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정의왕후와 한명회의 밀학에 따른 것이었다. 정의왕후는 한명회의 도움으로 수렴청정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했고 한명회는 사위를 왕으로 만들어 권세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자산군은 생부인 의경세자가 아니라 작은아버지가 되는 예종의 아들로 입적해 왕위를 이었다.
남편인 의경세자가 사망하고 두 아들과 함께 궁궐을 떠나야 했던 할마마마는 그동안의 서러움을 씻어내며 당당하게 궁궐로 돌아왔다. 성종대왕으로 즉위한 자상군에게는 모셔야 할 어른이 셋이나 되었다. 성종의 할머니가 되는 자성대왕대비 윤씨, 성종의 법적 어머니이자 숙모가 되는 인애대비 한씨, 그리고 성종의 친어머니지만 법적으로는 큰 어머니가 되는 인수대비 한씨였다. 성종은 새 웃전을 모시기 위해 창경궁을 건축했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을 거쳐 친정을 시작한 나의 부왕 성종께서는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다. 왕실도 백성들도 편안한 태평성대였다. 아바마마의 장남인 나는 아바마마의 제2계비인 정현왕후를 내 생모로 알고 자랐다. 하지만 어린 아이에게도 본능적인 직감은 있었다. 나와 정현왕후 사이에는 진성대군과 정현왕후 사이에 흐르는 끈끈하고 농밀한 감정이 결핍되어 있었다. 정현왕후는 늘 깍듯하고 공손하게 나를 대했다. 불가피한 선택의 순간 정현왕후의 선택은 언제나 진성대군이 아닌 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현왕후의 예의 바른 태도는 언제나 차갑고 건조한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그게 세자와 대군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일지도 모른다고 나를 위로했다. 비록 유모 상궁을 비롯해 나를 모시는 상궁들과 내관들이 수심이나 되었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다. 게다가 할마마마이신 인수대비는 내가 공부에 소홀하거나 실수라도 저지르면 어미를 닮아 어쩔 수 없구나 하시거나 널 보면 내 어미가 생각나 싫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할마마마가 말하는 어미가 정현왕후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기다려야 했다. 바로 내가 왕이 되는 그날까지. 어느 날 아바마마의 허락을 받아 거리에 나가 놀았다. 구경할 만한 것은 없었다. 다만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소를 따라가는데 그 어미소가 소리를 내면 송아지도 소리를 내어 응했다. 어미와 새끼가 함께 살아있으니 그것이 가장 부러운 일이었다. 아바마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바마마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나마 아바마마가 나를 가엾게 여겼기에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당시 나는 친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저 내가 슬퍼할까봐 궁궐 안 사람들이 친어머니에 대해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위에 오르려면 정비의 자식인 것이 유리하기도 했고, 친어머니 이야기를 들춰내어 궁궐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모른 척하는 것이 굳이 어머니에 대해 숨기려는 아바마마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했다. 아바마마이신 성종대왕이 돌아가신 후 나는 아바마마의 등에 묻을 지석의 초안을 보고 이상해서 승지를 불렀다. 지석이란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물 연도, 행적 등을 적어서 상석과 능상 사이에 묻는 돌을 말한다. 그런데 지석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판봉상시사 윤기견이란 이는 어떤 사람이냐? 혹시 영동령 부사 윤호를 잘못 쓴 것이 아니냐? 당황한 승지들은 서로 바라만 보았다. 이는 실로 패비 윤씨의 아버지인데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제야 내 어머니가 패비된 후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밥 한 술도 넘기지 못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기에 원자를 낳고도 패비되었단 말인가. 하지만 이때까지도 단순히 어머니가 패비되어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기록을 뒤지고 상궁들과 내관들을 추궁했다. 성종대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명여의 따님 공해왕후 한씨는 몸이 약한 데다가 혼인 후 6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했다. 신하들은 간택 후궁을 뽑자는 청을 올렸다. 어머니는 봉상시 판사 윤기견과 고령 신씨의 딸로 성종의 간택 후궁으로 입궁했다. 당시 어머니는 19살이었다. 공해왕후는 후궁들에게 줄 옷을 손수 장만에 하사하실 정도로 투기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다. 얼마 후 공해왕후는 병 때문에 친정 집으로 옮겨 거처하다가 잠시 병이 나아져 궁으로 되돌아왔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바마마는 간택령을 내리지 않고 후궁 중에서 한 명을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보다 석 달 늦게 간택 후궁으로 들어온 파평 윤씨 가문 출신의 숙의 윤씨는 강력한 경쟁자였다. 숙의 윤씨에 붙인 윤호는 자성 대왕 대비 윤씨의 친척이면서 인수 대비의 인척이기도 했다. 하지만 숙의 윤씨는 간택 당시 12살로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 아버지 윤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척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권력을 움켜쥐고 수렴 청정까지 했던 자성 대왕 대비 윤씨였지만 아바마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아바마마는 이미 나를 임신한 어머니를 왕비로 원했다. 고니가 오랫동안 비어있으니 내가 위호를 정해 위로는 조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국모를 삼으려고 하는데 숙의 윤씨는 주상께서 중히 여기는 바이며 나의 의사 또한 그가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윤씨가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했으니 대사를 위촉할 만하다. 윤씨가 나의 이러한 의사를 알고서 사양하기를 저는 본디 덕이 없으며 과부의 집에서 자라나 보고 들은 것이 없으므로 사전에서 선택하신 뜻을 저버리고 주상의 거룩하고 영명한 덕에 누를 끼칠까 몹시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 내가 이러한 말을 듣고 더욱더 그를 현숙하게 여겼다. 결국 자성 대왕대비 윤씨는 어머니를 왕비로 삼겠다는 교지를 내렸다. 외할아버지는 함안 부원군에 추봉되었으며 외할머니는 장흥 부부인 고령 신씨로 추승되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를 중궁으로 봉하면서 인정전에 나아가 어머니의 덕을 칭송했다. 그대 윤씨는 일찍이 덕행으로 가려서 뽑혔으며 오랫동안 궁궐에 거처하면서 정숙하고 신실하며 근면하고 검소한 데다 몸가짐에 있어서는 겸손하고 공경했으므로 3대 비전에게 총애를 받았다. 이에 예법을 거행해 왕비로 책봉한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어머니가 나를 낳은 지 100일도 되지 않아 대신들을 모아놓고 어머니를 패출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중전은 투기가 심해 내가 총애하는 후궁을 죽이기 위한 사수를 몰래 쓰기 시작했다. 후궁들의 처소로 가는 길목에 죽은 사람의 뼈를 묻어두면 후궁들이 그것을 밟고 다니다 죽는다는 민간의 비방인 송장방사였다. 하지만 그 사술이 실패하자 다른 길을 모색했다. 부왕의 후궁인 숙이 권씨의 집에 누군가가 언문 편지를 던졌는데 소용 정씨와 숙이 엄씨가 중궁과 원자를 해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소용 정씨가 진짜로 원자를 해치려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소용 정씨가 임신 중이므로 해산한 뒤에 국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중궁에 침소해서 종이로 막아놓은 쥐구멍을 발견했는데 쥐가 나가자 종이가 눈에 띄었다. 혹시나 해서 쥐구멍에 있는 종이를 가져다가 맞춰보았더니 숙의 권씨의 집에 던져진 언문 편지의 종이와 같았다. 이에 숙의 권씨의 집에 던져진 언문 편지가 중전이 후궁들을 투기해 모함하려고 꾸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작은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열어보려고 하자 중궁이 숨겼다. 내가 중궁이 세수하러 간 사이 열어보았더니 작은 주머니에 비상이 묻은 곶감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방법, 반신불수가 되게 하는 방법, 저주 구슬하는 방법 등을 다 적어놓은 방향서도 있었다. 지금 바야흐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하는 일이 이와 같은데 혹시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찌 이보다 지나친 일이 있지 않겠는가? 자성 대왕 대비 정의왕후와 인수 대비 소해왕후도 교지를 내려 패비를 주장했다. 어머니의 몸종 삼월이는 모진 고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언문 편지를 썼다고 자백했다. 큰 글자는 제가 썼고 작은 글자는 사비가 썼습니다. 방향서는 전 곡성 현감 이길분의 첨액에서 얻은 것으로 사비가 베껴 썼습니다. 비상은 대부인께서 작은 버드나무 상자에 넣어 석동을 시켜 내게 준 것을 친잠례 때 중저마마께 전해드렸습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를 배출할 수 없다면 비느로 강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하들은 비느로 강등시키면 종묘와 명나라에 고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불확실하다며 반대했다. 실은 나 때문이었다. 원자마마를 생각하시옵소서. 예로부터 투기하지 않은 부인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바마마는 한 발 물러섰다. 언문 편지를 썼다고 자백한 삼월이는 교형에 처하고 방향서를 베껴 썼다는 사비는 장 100대에 처하는 것으로 일은 마무리되었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쉽사리 회복하지 못했다. 내 남동생을 낳으면서 잠시 좋아졌던 부부 사이는 금세 다시 벌어졌다. 아니, 예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생일날 탄신하례를 일절 금지하는 허명을 내렸다. 그래도 왕비의 신분이었다. 어머니는 저녁 수라도 들지 않고 아바마마가 침소에 들기를 기다렸다. 탄신일이니 당연히 중궁전으로 행차하시리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한밤중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다. 중전마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야대를 마치신 주상전하께 없어 시첩 일용의 거처로 드셨다 하옵니다. 상궁의 보고를 들은 어머니는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말리는 내관들과 상궁들을 뿌리친 채 기어이 아바마마가 드신 침소로 향했다. 어머니는 궁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일용의 뺨을 후려치고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쳤다. 그리고
어머니를 말리던 아바마마의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내고 말았다. 다음 날 아바마마는 대신들과 승지까지 불러 패비 문제를 논했다. 왕비 윤씨는 후궁으로부터 드디어 중전의 자리에 올랐으나 내조하는 공은 없고 도리어 투기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지난 정유년에는 몰래 독약을 품고 궁인을 해치려 하다가 음모가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내가 이를 패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이 함께 청해 개과천선하기를 바랬으며 나도 패출하는 것은 큰일이고 허물은 또한 고칠 수 있으리라 여겨 감히 결단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뉘우쳐 고칠 마음은 가지지 아니하고 덕을 잃음이 더욱 심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일전에 내가 마침 시첩의 방에 있는데 중궁이 아무 연고도 없이 들어왔다. 이제 마땅히 폐의 서인을 만들겠는데 형들은 어떻게 여기는가? 물론 신하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바마마도 물러나지 않았다. 자성 대왕 대비 정의왕후는 업문 교지를 내려 패비를 주장했다. 중궁은 주상을 받들지 않았고 내가 수렴 청정하는 걸 보고는 자기도 어린 임금을 끼고 조정을 다스릴 뜻으로 옛날에 권력을 휘두른 후비들의 고사를 좋아하고 자주 이야기했다. 주상이 혹대로 편치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꽃핀 들에서 놀고 새를 잡아 희롱했고 만약 제 몸이 편치 않으면 갑자기 기도에 이르기를 내가 살아서 꼭 보고 싶은 일이 있으니 지금 죽을 수는 없다 라고 했다. 평소의 말이 이와 같으니 우리들은 항상 두려워했다. 혹시나 주상이 편치 않을 때면 수라상에 독을 넣을까 두려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비를 하면서 중궁이 지나가는 곳에 어선을 두지 않도록 금했다. 우리들은 비록 이름을 국모라고 하나 본래는 평안인 것이요. 한 나라에서 높임을 받은 분은 주상뿐이다. 그런데도 주상을 경멸해 주상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음식을 들 데가 없게 했다. 또한 우리가 비록 부덕하지만 옛 현명한 왕비의 일을 인용해 가르치며 바른 말로 책망을 하면 중전은 손으로 턱을 고이고 성난 눈으로 노려보았다.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이 결단한 것은 다시 허물을 고칠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자성 대왕 대비는 대신들에게 어머니가 소용 정씨의 방에 던졌다는 저주 인형까지 내보이며 패비를 주장했다. 대신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자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해 안달했다. 중전의 일은 여러 경들에게 말하는 것조차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이 매우 중대하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중궁의 소위는 길게 말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중전은 내가 조회를 마치고 와도 자고 있고 나와 식사 도중 국그릇을 엎어 용포를 더럽힌 적도 있다. 내 발자취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죽을 때 치는 휘장을 가리키며 저것이 너의 집이다 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상복을 입는다면서 여름철에도 항상 흰 옷을 입었다. 또한 궁녀들에게도 누구든 상감을 모시는 날은 나에게 죽는 날이다 라고 협박을 했다. 이런 중전의 언행 때문에 나는 가위에 눌리고 악몽까지 꾼다. 성균관 유생 65명이 원자를 낳은 중전의 폐출은 옳지 않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지만 아바마마의 결심은 확고했다. 어머니는 결국 생일 다음 날 폐위되어 작은 가마를 타고 궁의 후문으로 쫓겨갔다. 갈 곳은 외할머니의 집뿐이었다. 아바마마는 처음에는 형제들도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신들의 읍소에 형제들의 방문은 허락했다. 어머니는 궁에서 쫓겨난 지 열흘 만에 궁궐에 있던 젖먹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피눈물을 흘렸다. 폐위까지 하고도 어머니에 대한 아바마마의 증오심은 식지 않았다. 어머니의 친정집에 도둑이 들어 그나마 남아있던 살림살이를 모조리 훔쳐갔을 때도 신하들은 담을 높이 쌓는 등 방비책을 세우자 했지만 아바마마는 반대했다. 자기가 방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둑을 맞았는데 어찌 이웃 주민들을 괴롭히겠는가? 도둑을 맞았다고 담을 쌓아주자면 한양에서 도둑 맞은 집은 다 나라에서 담을 쌓아주어야 한단 말인가? 국가에서 이미 도적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잡교되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리지만 어떻게 집집마다 따로 엄금을 베풀겠는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연기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를 염려한 신하들은 계속 상소를 올렸다. 패비윤 씨를 별궁에 두어 조석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바마마는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하지만 신하들은 내가 즉위할 경우를 염려해서 어머니를 보기해야 한다거나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원자의 생모였다. 복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상소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즉위했을 때 충성심을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가 폐위된 후 대신들의 복위 상소와 처우 개선에 대한 상소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대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아바마마의 원한은 커지기만 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신하들의 상소는 그치지 않을 것이고 혹시 내가 즉위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고민하기를 3년. 마침내 아바마마의 참을성은 바닥났다. 아바마마는 친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삼사를 통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새로운 세력을 키워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아바마마는 신하들에게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결국 아바마마는 왕권 강화를 위해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했다. 아바마마는 대신들을 모두 선정전에 불러 모았다. 윤 씨가 흉엄하고 악역한 것을 다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초에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하겠지만 우선 참으면서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렸다. 이제 원자가 점차 장성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안정되지 아니하니 오늘날에는 비록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후일의 근심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아바마마는 좌승지 이쇠자에게 어머니를 그 집에서 사사하게 하고 우승지 성준에게 명해 이 뜻을 3대 비전에 아뢰게 했다. 그리고 주서 권주로 하여금 전이감에 가서 비상을 가지고 가게 했다. 어머니가 사사되자마자 나의 외숙부들은 곤장 100대를 맞은 뒤 윤구는 장흥, 윤우는 거제, 윤후는 제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외할머니 신씨는 어머니의 염장이 끝난 후 장흥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나는 어머니의 사사 덕분에 무사히 세자 위에 오를 수 있었다. 나의 생모가 사사되었기에 신하들은 내가 세자가 되는 것에 대해 흠을 잡을 수 없었다. 아니, 신하들은 차라리 세자의 생모가 죽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나는 어머니를 희생해서 내가 즉위했다는 죄책감에 잠이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죄는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했다. 그만큼 어머니의 죄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7거지 악 중 가장 나쁜 것이 투기라고 생각됐다. 여염집의 아낙네도 아니고 국모라면 만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머니가 후궁들을 모함하고 저주하기 위해 쓴 갖가지 방법들은 조악하고 난잡스러워 내가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게다가 아녀자 주제에 지아비가 일어났는데도 자고 있고 지아비에게 대들고 용안에 상처를 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만약 나의 왕비가 어머니처럼 굴었다면 나도 당연히 패출하고 사사했을 터였다. 아무리 그 죄가 중하고 명백하다고 하나 왕의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복권은 나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다. 나는 외할머니, 장흥 부인과 신씨의 외숙부들을 석방하고 외숙부 윤구를 정삼품 당화관 사복시첨정에 임명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왕으로 복권시키는 일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림에서는 사후 100년간 패비 윤씨 문제는 논외로 붙인다는 선왕의 유지를 이유로 들어 패비 복권을 반대했다. 하바마마는 어린 시절 할마마마 때문에 엄격하게 공부했던 것이 너무 싫었던지 내 교육은 13살이나 되어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내가 즉위했을 때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대신들과의 토론에서는 항상 내가 밀렸다. 차라리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보기 문제에 반대하는 살인파를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김일손의 사초를 보게 되었다. 세조대왕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세조대왕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사초를 빌미 삼아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목, 강겸 등을 비롯한 살인파를 대거 숙청하거나 유배 보냈다. 이른바 무오사화였다. 하지만 무오사화의 피바람이 불고 나서도 어머니의 복권은 쉽지 않았다. 즉위 10년 어느 봄날 임사홍이 외할머니와 함께 입궁했다. 외할머니는 들고 오신 보자기를 내 앞에 풀어놓았다. 피로 붉게 물든 적삼이었다. 전하의 어머니인 우리 소아의 피 묻은 적삼입니다. 소아의 한을 풀어주실 분은 전하밖에 없습니다. 소아는 사약을 가지고 온 이세좌가 자신을 궁으로 부르러 온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해줄 정도로 순진하고 어리숙한 아이였습니다. 사약을 받으라는 어명에 소아는 매일같이 입던 소복을 화려한 중전복으로 갈아입고 단숨에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이 원자마마를 위하는 길이라면서요. 소아는 피를 토하면서도 원자마마께서 훗날 보위에 오르시면 이 적삼으로 원통함을 전해달라 했습니다. 또한 임금의 능행길 옆에 장사 지내 임금의 행차라도 보게 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전하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어머니의 피가 묻은 적삼을 부둥켜 안았다. 외할머니가 들려주신 어머니의 사연은 충격적이었다. 똑같은 이야기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자성 대왕대비 정의왕후와 인수대비는 어머니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워낙 아바마마가 고집을 부리고
어머니가 날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비로 선택했을 뿐이었다. 자성 대왕대비와 인수대비는 혼례 직후 벌어진 축하 연회에서 상수의 축원을 하지 않았으며 어마마마가 올리는 헌수도 거절할 정도였다. 특히 시할머니 자성 대왕대비는 자신의 친척이던 숙의 윤씨가 왕비가 되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 때문에 항상 어머니의 행동을 안이 꼽게 여겼다. 훈구 세력의 막강한 명문 집안이었던 시어머니 인수대비도 가난했고 한미한 가문 출신의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임신한 몸으로도 왕실의 웃 어른들을 정성껏 모셨다고 한다. 게다가 넉 달 후에는 나를 낳기까지 했다. 원자까지 낳은 왕비였지만 자신을 뒷받침해주는 친정 가문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후궁들에게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자성 대왕대비와 인수대비는 사사건건 어머니와 숙의 윤씨를 비교했다. 그리고 말끝마다 가난한 과부의 딸이라며 어머니를 못마땅해 했다. 훗날 결국 정현왕으로 책봉되어 나의 양어머니가 되는 숙의 윤씨의 집안은 파평 윤씨 가문이었다. 자성 대왕대비의 아버지와 숙의 윤씨의 증조부가 사촌지간이었다. 또한 인수대비의 외숙모도 파평 윤씨였다. 소용 정씨는 초계 정씨로 역시 명문가의 여식이고 소용 엄씨는 영월 엄씨로 소용 정씨와는 소급 친구이며 부유한 중인 집안의 여식이었다. 후궁들 대부분이 권세 있거나 부유한 집안의 여식들이었고 중전이 되길 원했으므로 어머니를 어떻게든 몰아내려 했었다. 게다가 웃전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니 후궁들도 어머니를 은근히 모욕하고 멸시했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은 아바마마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어머니가 내명부의 일을 고하면 말이 많다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원자인 나를 위해서라도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성군이라는 공식적인 평가와 달리 개인적으로는 여색을 탐하는 호색한일 뿐이었다. 공식적인 후궁만 17명에 자녀가 16남 12녀였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바마마는 민심을 살피기 위해 야행을 자주 했는데 실은 규방에 드나들기 위해 야행을 즐겼다는 소문도 있다. 오죽하면 장안의 아바마마가 어우동과 어울렸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다. 아바마마가 어우동을 극형에 처한 것도 그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함경도 영흥의 유명한 기생인 소춘풍을 궁궐에 불러들여 후궁으로 삼으려 했지만 소춘풍에게 거절당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다. 아바마마의 총애까지 식어가자
자성 대왕대비와 인수대비는 더욱더 어머니를 무시했다. 예로부터 친잠이란 백성에게 양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널리 장려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내외 명부가 모두 함께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친잠과 친잠 후에 열리는 연회는 왕비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였기에 왕비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행사이기도 했다. 그런데 자성 대왕대비와 인수대비는 어머니에게 친잠 후 연회를 생략하라고 명했다. 왕비가 되어 처음으로 맞는 친잠례였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몸으로 우전들의 허락을 얻기 위해 몇 번이나 비굴하게 빌어야 했다. 자성 대왕대비와 인수대비는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연회를 열고 싶다고 우기는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두 우전이 어머니를 미워해서 아바마마께 매일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니 아바마마의 마음도 식어갔다. 어머니에 대한 아바마마의 총애가 식자 후궁들은 내명부 수장인 어머니를 깔보고 어머니의 명도 무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어머니가 그리도 노력해 주최한 친잠에 수경 정씨는 산후조리를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무라자 수경 정씨는 오히려 왕자를 낳은 것도 죄랍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다고 한다. 그 일로 수경 정씨가 뭐라고 우전에 고했는지 침잠 후 보름 만에 아바마마는 대신들에게 패비 문제를 거론했다. 내가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